사기를 당했는데 중국 거래처였어. 고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일반 가격보다 좀 저렴한 거 같고 솔직히 꼴보기 싫잖아. 그때 정신이 돌아왔나 그냥 꽁 들어갔다가 현실로 복귀하는 거지. 그게 한 100억 정도 성공을 했지. 그게 뭐가 중하나 싶어. 다들 정신 차리세요. 자삼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앨리스 마샬 박창훈 대표님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소개해주세요. 여기는 한남동에 있는 테니츠라는 편집샵이고요. 현재 여기 지하 1층에 앨리스 마샤 브랜드와 회사에서 운영하는 라임라이크 브랜드 팝업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옷 브랜드들이랑 같이 새로 만든 편집샵입니다. 박창훈 대표님이 롯데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을 1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신라도 했었어요. 신라도? 그리고 전국의 매장이 최대 몇 개까지? 처음에 제가 앨리스 마샤 2014년도에 만들고 편집샵부터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을 했었어요. 근데 2016년도, 17년도쯤 됐을 때 직원들이랑 맥주를 먹다가 전국에 우리 매장이 한 50개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 해볼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50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100개가 넘었어. 100개도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도 오고 기사도 쓰고 하는데 매장이 몇 개냐 물어보는데 내가 매장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 거야. 한 2년 차쯤 지났을 때 매장이 150개 정도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많이 했죠.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 29cm, 더블 컨셉 이런 플랫폼에서도 매출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플랫폼에서도 1등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다 해봤어요. 오! 무사 빼고 무사 빼고 W 했었고요. 지그재그 했었고 지그재그. 서울스토어도 했었고 서울스토어 쿠팡, 네이버 라이브 꽂히는 채널에서는 한 번씩은 다 찍어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플랫폼에서 1등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게 1등을 할 수 있었던 비결? 비결? 앨리스 마샤가 이제 10년이 좀 넘었는데 예전에는 앨리스 마샤 같은 감도 있는 모던한 이런 쪽에 중저가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었던 거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브랜드를 찾아줬었는데 네이버로 온라인상에 검색을 해서 고객들은 최저가로 구매를 하거든요. 플랫폼에서 1등을 한다는 거는 최저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신에 얼마나 많은 기비나 광고적인 서포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획이 마저 떨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저희 거를 팔아주는 플랫폼사의 MD들과 협력사 분들이랑 소통을 되게 잘했어요. 결국은 담당 MD분들과 소통을 좀 잘할 수 있는 그쵸. 그게 좀 큰 요인이라고 보시네요. 제품에 대한 퀄리티는 당연히 좋아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근데 퀄리티도 중요한데 과연 내가 이 물건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플랫폼사가 어쨌든 팔아주는 거거든요. 팔아줬을 때 물량을 맞출 수 있느냐. 만약에 그 물량이 못 맞춰가지고 클레임이 들어오면 서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매 시즌별로 패션 위크에 늘 참석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서울 패션위크는 패션인들은 다 아실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1년에 2번씩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 분들이 그 다음 시즌에 컬렉션들을 발표하는 자리고요. 쇼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패션 관계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있는 패션 관계자분들이 저희 거를 보게 되는 자리인 거죠. 저는 이제 동대문 쪽에서 도매업을 했었는데 25년이 된 것 같아요. 도매업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면서 제조도 하고 브랜드도 운영하고 근데 제가 OEM, ODM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브랜드들 대표들이나 디자이너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또 나의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사의 대표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좀 활발하게 교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네트워킹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이제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 초대도 받게 되고 다방면에서 좀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유명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시는 많이 오죠. 이번 패션위크 때 북한의 최충훈 디자이너께서 이제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야누시오? 야누시오, 추성훈 부분이 워킹을 하셨고 거기에 이제 사랑이가 같이 왔는데 옥토존에 섰는데 와, 이 사랑이 키가 야누시오랑 똑같네? 173이. 몇 달 같았는데 몇 달 크는 건 생각 안 하고 어른이 돼 있더라. 그것 때문에 요즘에 막 기사화 많이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워킹하는 것도 보니까 그냥 뽕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복귀하는 거지. 몇 달 전에 책 선물 해주셨잖아요, 저한테. 내가 책 썼죠. 동대문 클래스를. 그래서 내가 지금 한남동으로 왔네. 이태원 클래스 해보려고. 그러네. 책을 쓰게 된 이유는 3, 4년 전에 그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하이서울 쇼룸이라고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디자이너들을 모아놓고 이제 심사를 거쳐서 캐논이라는 카메라 그룹 있잖아요. 거기에서 브랜드를 런칭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또 선정이 돼가지고 5명의 디자이너들이랑 캐논이랑 이제 미팅을 해가면서 지금처럼 유튜브도 찍고 브랜드를 어쨌든
만들었는데 그때 그 촬영한 팀들이랑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동대문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저렇게 꼭 많이 먹었네. 근데 또 사람이 좋잖아. 아 좋지. 재밌고 맞아.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술자리를 지인들이랑 갖게 되는데 유명한 디자이너 선생님도 있고 후배도 있고 하는데 다 뭐 대학교 뭐 좋은데 뭐 세인트 마틴 뭐 영국 막 독일 막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꼴뱅이 싫잖아요. 그래서 난 K대 나왔는데 군대 속으로 생각했지. 책으로 꺾어야 되겠는데 그래갖고 동대문 클래스라고 책을 집필하게 됐죠. 그리고 내가 책을 딱 쓴 다음에 딱 갖다 줬지. 다 줬지 내가. 디자이너들 주고 어깨가 허세 들어가고 하는데도 책 썼으니까 내가 이겼다 딱 이러고 남자답게 딱 반응은 없지. 뭐 어쨌든 이제 뭐 대표님이 여태까지 동대문에서 20살 때부터 진짜 거의 20 몇 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모든 노하우가 다 들어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근데 노하우라기보다 나의 일기장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 하나가 있으므로 나중에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책도 썼단다. 아, 좋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대기업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디 진행하시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LF랑 코오롱이랑 거래를 했었고 헤리스 닥스 뭐 이런 브랜드들도 있었고 브랜드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해요. 되게 많은 브랜드들을 솔직히 하다 보니까 뭐 신규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 동대문 브랜드, 뭐 글로벌 브랜드 막 다양하게 있어. 내가 가방을 제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쨌든 여기를 통하는 게 제일 그쵸. 좋은 거네요? 뭐 실제로 저도 그래서 가방 제조에 대한 매칭 플랫폼을 만들고 있긴 하고요. 저를 통하면은 좋죠. 근데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 힘들어. 아니 그래도 오더 많이 하면 좋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다를 하는 거는 물건을 만들어주고 납품을 하고 현금을 받다 보니까 재고가 없어서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만들 수 있는 디자인에서 샘플 뽑아서 낼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사람을 더 채용하고 그냥 내가 외주를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관리가 돼야 되고 그 품질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후속적인 관리가 다 해야 되는데 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다양한 업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좀 강대성이 있는 곳이나 물량이 좋은 곳이나 그런 곳들만 좀 집중해서 OEM, ODM을 하고 플랫폼으로 전향을 시키자 해가지고 제작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표님은 앨리스 마샬은 자체 브랜드도 하고 네. OEM도 하고 공대문도 하시고 오프라인 매장도 하시고 주문 제작하는 하시는 게 너무 많네요. 제작, 위에 브랜드, 홀세일 다 하긴 하죠. 근데 뭐 B2B 매장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 방송을 보시고 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고객님들께 한 분을 추첨해서 샘플을 제작해 드린다거나 가방 샘플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네. 제일 궁금한 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매출 많이 했을 때 매출 얼마까지 했었다. 근데 이게 다른 데들은 자체에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외주업체, 하청업체를 뿌려가지고 물량을 넣어서 매출을 펌핑을 시키는데 나는 내 공장에서만 처음했지 뒤로 밀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가방을 3만 개씩을 팔았었어. 그러니까 만드는 양을 3만 개를 내가 혼자 정한 거야. 그때 정신이 돌아왔나 봐. 3만 개를만 만들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6만 개가 들어오면 한 달 안에 6만 개를 쳐내야지 돈을 버는데 또 의뢰가 들어오면 나 바빠. 나한텐 2달이 있다가 5달을 할 수 있어. 이런 맞구나.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관리가 안 될 거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때는 근데 국내 공장만 돌렸어. 국내에서만 3만 개를 했는데 이 성향은 안 바뀔 거라는 건 내가 아니까 대신에 이거를 더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가지고 호치민에 이제 공장을 설립을 하는 거죠. 국내 공장을 관리하는 것처럼 해외 공장들을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기업의 물량으로 받다 보니까 갑자기 숫자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한 7년 동안 저는 브랜드 매출은 뭐 한 4, 50억, 제조 매출은 홀세일 매가에 원가의 매출이니까 한 3, 40억, 뭐 동대문 B2B 매출은 적당히 조합으로 했을 때 한 100억 정도? 네. 100억 정도? 근데 뭐 그게 뭐가 중하나 싶어. 하루에 가방을 몇 개를 제일 많이 팔았었는지로 나는 기억해. 온라인으로만 주문 발주 수량이 한 5천 개 정도 들어왔어. 가방으로만? 5천 개 진짜 쉽지 않은데? 제일 많은 물량을 온라인으로 뺐던 건 한 2만 5천 개 정도를. 2만 5천 개? 그러니까 주문이? 재고가 쌓인 거야.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 시켰거든. 열받아서. 다 모았어. 2만 5천 개 있대. 팔아야 되잖아. 오프라인이 없는데. 그래서 일주일을 기획을 하는 거야. 그 다음 주에 이거를 날려버리는 건데 이걸 성공을 했지. 그럼 일주일에 2만 5천 개 다? 실제로 팔린 날짜는 한 3일? 기가 막히지. 똑똑하다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계속 플랫폼에만 의존을 하시다가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계속 이제 자사몰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한 10년 해보니까 플랫폼에서 1등도 많이 해봤고 다 해봤거든요. 쿠팡에 C에비뉴 생길 때, 지그재그 처음 생길 때 브랜드가 1등 해보고 다 해봤는데 잠깐 집중을 안 하거나 빠지면은 내게 아니더라고요. 없어져. 이제 내 고객이 없어져 버린 거야. 예전에는 플랫폼들끼리 경쟁도 하고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쟁하는 시대가 또 아니에요. 예전에는 플랫폼에 외부 자본이 많이 들어오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 계속 브랜드를 밀어주고 브랜드를 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고착화가 돼.
거야. 자기의 PB, 관계사.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병풍이에요. 근데 자사몰이 구축이 안 돼 있고 내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면 병풍만 쓰다가 끝난다고. 물건은 재고로 가고. 결국에는 그게 나를 돈 벌어주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자사몰 하셔야 되는 거고, 무신사나 29cm 뭐 W 수수료 30%거든요. 30%짜리 광고 업체로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로하스를 만들어 줄 때는 광고비를 많이 쓸 거야 로 그냥 전환을 하고, 내가 매출을 플랫폼에서 1000만 원 일으키면 300만 원의 광고비를 쓰는 거잖아요. 수수료가 300만 원이니까 그 300만 원을 내가 자사몰이나 나의 앱에다가 녹이면 더 나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 바이앱스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게 있어서 앱이랑 저희 자사몰 운영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작전을 짜고 있어요. 그러면 자사몰을 하는데 앱을 꼭 운영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는 앱을 안 하게 되면은 나가는 지출이 훨씬 더 많아져요. 자사몰을 운영하실 때 뭐 카페24든 뭐 구독물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외주 그쪽을 사용하게 되면은 뭘 해도 돈이야. 관리도 또 내 것도 아니야. 막말로 따지면 하다못해 푸시 알람 보내고 싶은데 문자 메시지 보내도 돈이거든요. 근데 회원수가 만약에 10,000명이야. 10,000명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면 30원씩만 보내도 그게 벌써 얼마야? 30만 원이요? 응. 한 명만 보내도? 근데 그것도 아깝잖아. 아깝죠. 근데 앱에서는 푸시 알람이 무료잖아요. 그쵸, 무료죠. 그럼 당연히 앱을 해야지. 심지어 내 고객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겠는데 내 고객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샀을 때는 물건 내보내기 바쁘고 장바구니를 봐요. 장바구니에 어떤 상품들이 많이 담겼는지. 그러면은 이 상품이 사람들이 가장 손이 탄 제품이구나를 아는데, 그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걸 구매 전환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자사몰에서는 이걸 전환을 시키려면 또 문자 보내는 것밖에 답이 없어. 맞습니다. 그죠. 이벤트로 푼다라든지 또 고객 관리를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앱을 무조건 활용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바이앱스는 이벤트적인 기능이 있다 보니까 위어드로 뭔가를 보내기도 쉽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매자나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들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얼마나 더 팔 수 있을지, 이거는 공짜 매출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로 효율을 되게 많이 보고 있는 중이에요. 바이앱스 추천해요. 이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원가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대표님만의 뭐 노하우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많거든요, 방법이. 활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틀려지는 것 같아요. 공장에 가잖아요. 원가를 줄여야 돼. 단가는 똑같고. 그치? 맞아요. 그런 거 그게 궁금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가서 빌어야지 뭐. 농담. 저는 한국 공장에다가 일감을 드릴 때 공장의 인원수 먼저 파악을 하고요. 여기 한 달에 얼마 필요하겠다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그러니까 이 가방을 이 공장에서는 몇 개 정도가 며칠에 물건이 만들어질지 미리 알아요. 그래서 그 공장 사장님과 가격으로 먼저 얘기 안 하고, 이거 만들 건데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로 먼저 딜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역산해서 이 공장의 인가공을 뽑아요. 그런 다음에 대화를 좀 하다가 이거 인가공 얼마짜리입니다 이렇게 던져버리고요. 티셔츠 얼마에 만들어줄 수 있어요? 보통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예요? 며칠이나 걸려요? 수량은 몇 개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안 그러고, 사장님 이거 50개인데 얼마 가능합니까? 끝. 딴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해. 대신에 품질 기준은 이 샘플입니다. 내가 이 상품을 만들 때 얼마에 팔 거고 내 배수 정책은 얼마여서 이 정도 금액에 나오면은 나는 잘 팔 수 있어 정하고, 그 금액에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야. 그 금액을 먼저 주는 거죠, 공장에게. 알겠습니다. 최근에 리사이클 가죽으로 해서 실제 가죽과 동일한 퀄리티인데 훨씬 저렴하게 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가죽을 개발해서 만들었는데요. 가죽은 소 한 마리를 잘라서 하다 보니까 버리는 가죽이 많아서 가방을 제작할 때 보통 로스율을 30% 이상을 줘요. 구멍 난 데도 많고 막 백가죽 분가죽마다 틀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클래스 기계에서 금역으로 눌려서 찍어야지 빵빵빵빵 해가지고 재단이 빨리 되는데, 가죽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재단을 해야 돼. 기계로 찍는다 그래도 이게 너무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인조 가죽으로 가공이 10,000원이면 가죽을 만들 때는 20,000원, 25,000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가죽을 인조 가죽처럼 만들 수 있게 개발을 했어요. 이 성분을 전부 다 가죽으로 내가 다 해버린 거야. 가죽 함유량 몇 프로 이것까지 딱 받아서 이제 글로벌 리사이클 가죽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가죽만의 가격으로만 따졌을 때 절반 가격보다 좀 저렴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인가공의 차이가 하피 인가공처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 절반 정도 세이브가 돼요. 그러면 이게 실제 가죽과 동일한 형태의 가죽이죠. 가죽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간지와 고급성, 특별성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가지고 단점을 보완한 가죽을 개발을 했다. 앨리스 마샬 FW에 나옵니다. 원자재도 납품을 하는 그런 것도 하시는 건가요? 해야죠. 동화상가에 이제 쇼룸 매장도 있어요. 그쪽에서는 지금 가죽을 판매를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리사이클을 통해서 그렇게 가죽을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친환경이니까. 네. 한 20년 정도 하시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소송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기를 당했는데 이 새끼가
그러니까 중국 거래처였어요. 그 아줌마가 자기가 이제 중국 마케팅을 한다고, 샤봉수랑 이런 데 마케팅을 한다고, 지인이 드라마를 촬영을 하는데 뭐 연예인들이랑 해가지고 이거를 송출을 하고, 제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테니 같이 셋이 해가지고 비율을 나눠가지고 팔려서 먹자. 그럼 중국의 판매부는 수익 쉐어를 하자 얘기를 했는데, 얘네가 짜고 친 고수톱이었던 거야. 갑자기 한놈 거래처들한테 가가지고 매출을 빼먹으려고 권한 있다고 얘기하고 다니질 않아.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공유해서 RS를 해줘야 하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왔으니까 1년치 매출표를 자기가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몇 월 달 얼마 이렇게 나오자고 얘기하자. 근데 나는 판 것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응 알겠어라고 얘기를 했죠. 야, 시간이 지나서 야 너 이만큼 팔았는데 왜 이 돈 안 줘? 소리야 네가 판 거였잖아. 막 이렇게 막 싸우게 된 거야. 그러더니 막 이들이 소송을 갑자기 걸더니 2억을 내놓으라는 거야. 너무 열이 받은 거지. 이걸 죽여 살려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가방 몇 번 메고 나온 건데 2억이라고? 그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계속 끌려다니고 해결이 안 나니까 조정으로 빠지더라고. 합의 보고해가지고 8천인가 주고 끝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 미쳐버리겠고. 제 성격상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억울하고 분한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고요. 불륜한 적이 있었구나. 맨날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서 화재 났을 때 저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내 한 잔의 소주값은 얼마일 것이다. 이제 앞으로 앨리스 마샤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 거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회사를 이끌어 가실지 그런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에만 집중을 하려고 해요. 40 중반이 넘어가니까 에너지도 딸리고. 저는 일하는 걸 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광범위하게 노는 것보다 이제 친한 사람들이랑만 재밌게 놀고 싶다 보니까 다른 분야의 사업들 말고 앨리스 마샤라는 브랜드, 라이메라는 브랜드 두 개를 좀 집중을 하고 제조만 하자.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앨리스 마샤 같은 경우에는 이번 FW의 리뉴얼을 성공을 하면 내년 초 중반에는 멋있는 매장이 한 2군데 정도 생길 거고요. 내후년에는 글로벌 시장에도 우리 매장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앨리스 마샤라는 브랜드는 한국 디자인을 철학을 담은 브랜드일 것이다 라는 세계 시장의 인정을 받을 거고요. 3년 안에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릴 거를. 그러면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그때 또 얘기할 수 있도록. 안녕.